자, 우리 요약서 175페이지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거의 유사하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금을 해야 되죠? 상가금이다. 첫 번째 보면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해야 된다. 두 번째,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 미등기, 모가 건물도 다 적용됩니다. 자, 우측 보면 우리 적용 범위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빠져 있죠? 빠져 있어서 우리 서울은 얼마? 6억 1천만 원입니다. 자, 원래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금액은 상관없어요. 주거용 건물이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렇지만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서울의 경우 얼마? 6억 1천만 원입니다, 지금. 6억 1천만 원. 수도권 과밀, 수도권 및 과밀 억제권역. 그건 얼마? 5억입니다. 5억 원. 5억 원. 자, 세 번째는 광역시, 안산시라든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등. 김포시 얼마 이거는 3억 9천만 원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원. 자, 여기서 일단 주의할 점은 이처럼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은 이 범위 내에서만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만약에 서울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 7억이다. 임대차 보증 7억이면은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한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만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자, 우리 이제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환산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 제도가 없는데, 이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을 어떻게 계산하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보증금이 3억인데, 월세는 350을 합시다. 350만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3억 5천, 6억 5천이 되잖아요. 6억 5천만원. 그럼 6억 5천만원 서울이든 어딘 다 적용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렇죠?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예외 규정. 자, 우리 예외 규정 보면은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지 계약갱신 특례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또 차임 연체 해지라든지 표준계약서 작성. 자, 이 6가지는 이 금액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6억 5천만이잖아요. 서울도 안 되잖아요. 서울 지역을 합시다. 서울 지역도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니까. 근데 대항력은 인정된다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대항력이라든지 갱신요구가라든지 갱신요구권 특례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지, 차임연체에 대한 해지라든지 표준계약서 작성은 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적용된다. 이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존속기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유사해요. 기간만 갱신 1년만. 상가금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이다? 1년입니다. 또 갱신 거절 시한도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은 몇 월? 1월. 근데 이 갱신 거절 시한이 없어요. 종료 전까지만. 종료 전 계약 갱신 거절하면 돼요. 임차인. 그 점만 다르고 나머지 거는 다 같습니다. 자, 법정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자, 우측에 보면은 법인명이 있죠. 우리 임차인은 법인명이. 임차인은 법인명의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고. 그렇죠?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2가지만 된다 했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갱신요구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갱신요구권이 없어요. 근데 상가금임대차법은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우리 상가금은 1년이잖아요.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 임차인들은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내에 다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수할 수 없잖아요. 임대인이 이제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그렇죠? 자, 이 때문에 이 임차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또 1년 뭐 할 수 있다? 임대차 할 수 있다. 이게 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까지? 5년까지. 지금 법 개정돼도 10년까지 한다는 지금 통과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갱신 요구 시기가 있습니다. 이 중요하죠. 임대차 기간 만료 언제부터?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요구권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도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갱신 요구하려면 임대차 기간 만료 언제부터?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도과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임대차 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몇 년? 5년. 5년입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처럼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더라도 일일한 이유 때문에 누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8가지입니다. 8가지. 첫 번째 보면은 임차인이 몇 기 차임? 3기 차임. 3기 차임 연체되면 뭐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보면은 4번 보면은 전대차한 경우. 일부든 전부든 전대차한 경우. 전대차한 경우. 자, 그 다음 5번 보면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 그 네모박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 경과실이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단다면은 임대인은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대항력. 우리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법 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공시방법만. 주택임대차법은 전입신고인데 이 상가금임대차법보다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나온 때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 부동산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비교해서 이 대항력은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영시입니다. 그렇죠? 우선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변제. 확정 일자는 어디서 받는다? 또 이 사업자 등록 신청 당연히 세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정 일자는 세무서장. 그렇죠? 관할 세무서장한테 확정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택임대차법과 같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자, 최우선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78페이지. 다만 금액만 다르죠? 최우선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임 있죠? 차임. 차임도 우리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의 몇으로? 100분의 9가 아니라 지금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택임대차법과 같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자, 그다음 179페이지 권리금 있죠? 권리금. 자, 권리금이 법제화됐습니다. 자, 권리금은 보증금 그 제한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금 임대차법법이 권리금이 인정된다는 거. 자, 권리금이 인정된다 해서 이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마다 이제 권리금 누가고 배영과 새로운 임차인이죠. 이게 이제 종전 임차인이고, 자,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주선해 줍니다. 누구를? 신규 임차인, 그렇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고, 주선. 이때 주선할 때 이 임대인이, 즉 이 종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주선하면서 이 임대인이 이러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를 한다. 방해를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은 방해를 하게 되면은 이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체결하지 않으면은 이 권리금도 당연히
지급해요, 안 해요? 을한테. 지급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권리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권리금 받지 못하면 권리금에 상응하는 누가 방해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권리금에 가름하는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청구한다 해서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청구한 게 아니다니까. 권리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받을 권리금을 누가 방해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방해를 하게 되면은 그 권리금에 가름하는, 권리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금에 가름하는 그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의는 예전에 권리금 이 의는 예전에 판례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판례가 법제화된 거예요. 권리금 정의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권리금의 적용 제해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권리금 회수 시기입니다. 기간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 시기입니다. 임대기간 만료 전부터 언제까지? 3월부터 언제까지? 만료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권리금 형성 안 되잖아요. 그럼 권리금 받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 3월부터 만료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권리금이 형성돼야 돼. 그렇죠? 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권리금 받을 수 없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권리금들이 많이 이제 거품도 빠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은 그럼 언제까지 손해배상, 마냥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즉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는 거를 이 임대인이 방해를 할 때 그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부터 언제까지? 3년입니다. 그 중간에 손해배상 있죠? 잘 알아요. 시험도 한번 나왔었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언제까지? 3년까지 행사를 해야 된다. 그 기간이 도과되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방해금지 사유였죠. 어떤 경우에 방해금지 사유고, 우측 보면은 방해금지 사유가 아닌 게 있죠. 자, 방해금지 사유와 방해금지 사유가 아닌 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80페이지 수정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있죠? 전세금, 차임 증감 청구권, 우측으로, 제일 우측으로. 상가임대차는 증액 제한이 몇 분의? 100분의 9가 아니라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우측, 다섯 번째 제일 우측. 증액 제한 있죠? 제일 우측. 아니, 상가임대 우측, 제일 우측 보라니까. 제일 우측 끝에. 끝에. 증액 제한은 몇 분의? 100분의 5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04페이지입니다. 자,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죠? 두 번째, 임차인이 그가 추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뭐한다? 소멸합니다. 3년에 임대차 종료입니다. 임대차 종료도 몇 년? 3년. 세 번째, 임차인이 3기 차임 상가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세 450만의 임대차 계약은 이 법 규정에 전부 적용된다. 자, 지금은 보증금 2억, 한산보증금 계산은 얼마예요? 450은 4억 5천이잖아요. 플러스 2억이면은 6억 5천이죠. 자, 6억 5천은 당연히 뭐다? 상가금 임대차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안 돼. 그렇지만은 대항력이라든지, 그렇죠? 대항력이라든지 권리금은 적용돼 안 돼요. 적용된다. 틀렸죠? 전부 적용된다. 그래서 틀렸죠? 일부만 대항력이라든지 갱신 요구권만
그렇죠? 그런 것만, 권리금만. 자, 다섯 번째, 임차인의 차임 연차액이 상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다만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임대인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년 주장합니다. 자, 2번.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없다? 권장할 수 있다. 세 번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응 요건을 갖춰야 된다. 최우선 변제받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 네 번째, 이 법은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틀렸죠?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에서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400만 원에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된다. 지금 보증금이 얼마예요? 7억이잖아요. 그럼 넘어갔잖아요. 계약갱신 요건은 상관이 없다 했죠? 그렇죠? 계약력,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특례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그렇죠? 이것들은 보다 전부 금액과 상관없이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자, 세 번째,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한 계약은 이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죠? 650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임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1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상가 건물은 임대차 몇 년으로 본댔어요? 1년으로 본댔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했었죠? 2년이 아니라. 임차 기간을,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할 때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2년입니다. 정할 때는, 2년을 정할 때는 2년으로 본다. 이제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뭐로 본다? 1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이 교부된 다음 날부터 제3년 대항예생이다. 사업자 등록이 교부가 아니나 치죠? 신청한 날, 그때 비교해서 부동산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 날 영시했습니다. 틀린 점이죠? 네 번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시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임차는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얘기죠?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쳤는데 을이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고 또는 보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셨고 전차인이 전대차인 거예요. 이 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이 임차인도 뭐다?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점이죠? 다섯 번째,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하였다가 다시 같은 사고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처음부터 대항력 그대로 유지한다? 아닙니다. 그 후에 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우리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사업하잖아요. 개인 사업하잖아요. 그 전에 있는 사업자랑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번호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같다 해서 전에 했던 대로 뭐다? 대항력의 시점이 생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4번 206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 행위이므로 공유집은 가반수로서 결정해야 한다. 맞죠? 우리 관리 행위는 이용 행위와 개량 행위는 지분의 가반수를 결정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는 뭐예요? 임대하는 거, 또 임대차 계약 해지하는 거. 가반수권자랑 동의 안 받고
다른 공인의 동의를 받고 독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일시 사용해야 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는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고. 세 번째, 동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강제경매 하려면 내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요건이 아니다라는 걸.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뭐한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니까. 동시행관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민사집행법 24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임차인의 차임 연차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맞잖아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등 통지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자, 이거는 5년, 그는 갱신, 거절 요건, 갱신, 거절 요건만 5년이지, 나머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머지 임대인이 계속 요구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금 임대차법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면은 갑이 뭘 하지 않으면은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절하려면 계속 첫 임대차 동의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된다니까. 5년이 아니다니까. 이 5년은 갱신 요구권. 틀렸죠? 갱신 요구권입니다. 그것들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4번에 5번. 자, 5번입니다.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지만 일반 사회 통념상 사업자 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의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한 임대차 공시원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 일부일 때는요,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고. 공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처럼 명백히 도면 첨부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라면은 도면 첨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서울에서 보증금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 면역권이 인정된다. 우선 면역권 인정이 안 돼. 대항력은 인정되다. 우선 면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인정하더라도 우선 면역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대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종전이한테 지급하기로 한 그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그다음보다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비교해서 그렇죠?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게 비교해서 낮는 거, 그렇죠? 낮는 걸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종전이한테 1억을 주기로 한 거예요. 권리금을. 그런데 임대인이 방해를 한 거니까. 방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그러면 1억을 지급해야 되는 그게 아니다니까. 임대차 기간 종전이 감정을 통해서 이거는 권리금에 예를 들어서 5천이다. 5천만 원. 이 중에 낮은 금액 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구한 게 아닙니다. 그 낮은 금액을 넘는다,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낮은 금액. 두 개 비해서 낮은 금액을 선택하는 거죠. 네 번째,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권리금 해수 기간 보호에 관한 제10조 4의 규정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맞죠? 사업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권리금 해수 기회 보호에 관한 10조 4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자, 그 다음 5번.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이 대지 상가액을 포함한 상가금을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가금의 가액의 2분의 1을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금임대차법은 그 목적물 가액 2분의 1 한도 내에서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우리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을 볼까요? 181페이지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자, 우리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우리 물권법 총수에서 배운 가등기, 등기를 배운 거는 소유권, 이전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순수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걸 말한다. 담보 가등기. 이 담보 가등기는 이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는 소유권, 이전인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입니다. 그거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원칙. 차용물에 한해서입니다. 차용물. 돈을 빌려주고 뭐 해야 된다? 가등기 설정해야 된다니까. 돈을 빌려주고. 자, 우측에 보면은, 자,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가등기 해준다. 또 매매대금 그 담보처로 가등기 해준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오로지 뭐다? 차용물. 그러니까 차용물은 대여금이죠. 금전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을 뜻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 3번 보면, 동그란 3번 보면은, 차용금과 이자, 목적물 가액이 더 커야 됩니다. 네. 차용금과 이자 합쳐서 1억 2천이고, 1억 2천만 원이고, 이 목적물 가액은 2억이라고요. 이래야만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고. 예를 들어서 차용금 이자가 1억 5천인데, 이 목적물가는 1억이에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용금과 이자를 더한 그 금액은 목적물 가액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목적물 가액보다. 이 목적물 가액이 더 커야 가등기 담보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할 점. 양도담보. 돈을 빌리고 차용하고 양도담보. 부동산 양도담보는 자, 예를 들어서 갑이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대여를 해줍니다. 채권자. 자, 채권자가 X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이 X 토지를 누구한테 일단 소유권 이전이렇게 해줘요? 갑한테. 이 차용금의 담보조로 갑한테 소유권 이전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을이 갑한테 변제를 하게 되면 다시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뭐란다? 양도담보. 부동산 양도담보입니다. 이 부동산 양도담보보다 가등기 담보된, 즉 가등기가 아니라 양도담보를 설정해 줬다니까. 이 양도담보도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 적용된다고. 무슨 말이시죠? 자, 근데 동산 양도담보는 아니라고. 부동산 양도담보는 맞지만은 예를 들어서 차용금 1천만 원인데 그 담보조로 고려청자 5천만 원짜리 고려청자를 담보를 제공해 준 거예요. 자, 이 고려청자는 이처럼 돈을 빌리고 그 담보조로 고려청자를 누가 이제 청해요? 채권자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려청자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 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다. 이 동산의 양도담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도담보는 부동산의 경우만.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매매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 이런 거 나오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가등기 설정하는 거, 양도담보 설정하는 거, 이거는 가등기 담보된 법률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른이 뭐다고? 차용금. 차용금. 자, 이제 실행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을이 채권자, 담보 가등기 권자, 을이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설정해 줍니다. 가등기. 돈을 빌려주고 을은 X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줍니다. 가등기. 자, 그러면 이 채무자는 변제를 하고 뭐 해야 되냐? 가등기 말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제를 하고 변제를 했다 합시다. 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이 가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등기는 보통 돈을 빌리고 우리 제도권에서는 뭘 설정하죠? 은행이라든지 우리 은행을 제도권에 한다고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특수형 근저당. 근데 비제도권에서는 개인이라든지 이는 비제도권에서는 돈을 빌리고 이렇게 가등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비전형 담보물건이 한다. 비전형 담보물건. 담보물건인데 비전형 담보물건이 한다. 그 아까 저당권을 전형 담보물건이라고. 그렇죠? 자, 이처럼은 변제를 해야 되는데 변제를 못해요. 그럼 이 채권자는 뭘 해야 되냐? 이 담보권을 실행을 해야 된다니까. 담보권 실행.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담보권 실행은 자, 이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 이걸 뭐다? 귀속정산입니다. 나 소유권 싫다. 이 목적물보다 처분해서 내가 제일 먼저 배당받겠다. 이걸 우리가 한다. 처분정산이란다. 자, 이 귀속정산은 사적 실행 가능합니다. 사적으로 남한테 팔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청산해서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적 청산이 가능합니다. 귀속정산은. 근데 처분정산은 사적 실행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적 실행해야 된다. 즉 경매 또는 공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귀속정산과 처분정산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틀려요. 왜? 이 귀속정산은 사적 실행에 가자면 처분정산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공적 아니면 경매란 말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고. 원래 이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데 귀속정산과 경매한 처분정산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뭐다? 귀속정산과 처분정산은 선택할 수 있다. 라면 틀립니다. 처분정산 반드시 뭐가 된다? 공적 실행. 경매라든지 공매 말이 들어야 된다고.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귀속정산을 먼저 봅시다. 귀속정산. 자, 중간에 보면은, 자,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절차가 있죠? 네 가지 절차, 중간에. 자, 먼저 뭐 해야 된다?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채무자 등 외 권리자에 한다? 통지를 해야 된다. 중간 보세요, 중간. 세 번째, 청산기간을 뭐 해야 된다? 경과해야 된다. 네 번째, 청산을 하고 뭐다? 소유권을 번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네 가지 절차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 귀속정산이. 자, 왼쪽부터 봅시다.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채무자들이 누구냐면은 채무자라든지 물상보증이라든지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그렇죠?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뭐다? 가등기 이후에 뭐다? 전세권을 취득한다든지 이 제3취득자 이런 사람은 한다? 채무자 등입니다. 이러한 채무자 등한테 뭘 해야 된다? 청산금을 통지해야 됩니다. 청산금. 갑이 소유권을 가져면은 청산금이 얼마라는 거, 청산금. 이 청산금을 통지해야 되는데, 청산금은 이 목적물 가액부터, 목적물 가액. 자, 목적물 가액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감정할 때 주관적으로 감정해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 감정해도 되고, 아니면 객관적으로 다른 기관을 통해서 감정해도 되고, 감정은 저는 감정을 해서 뭘 공제합니까? 자기 피담보 채무를 공제하고, 그다음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모든 채무를 공제한 거 아니에요. 자기 채무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금액만, 채무만 변제하고 금액이 얼마다라고 누구한테 통지해야 된다? 채무자 등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고. 채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채무자들 여러 명은 각자 다 통지해야 된다. 한 사람만 통지하면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 공개가 아니라 공제. 있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동그라 2번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자, 우측에 3번입니다. 3번.
자, 목적물 가액입니다. 목적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주관적 평가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스스로 뭐다? 감정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 통지식입니다. 피담보채권 변제기 이유면 언제든지 뭐다? 통지할 수 있다. 일단은 갑은 이런 피담보채권이 도래돼야 된다, 도래되지 않아야 된다. 도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담보채권이 도래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통지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통지 방법입니다. 뭐 구두든 서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구두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입증 곤란하니까 주로 이제 서면으로 통지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섯 번째,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자, 청산금이 얼마다, 원래 감정을 잘못해가지고 5천만 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정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입증해서 그 청산금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한번 청산금을 채무자한테 통지하게 하면은 그 청산금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에게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된 때는 통지 안 한다? 시행통지해야 된다니까.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즉, 감정해보니까 1억을 빌려줬어요. 뭐, 이자는 그대로 잘 갚았다 합시다. 이 목적물 가액이 나중에 감정해보니까, 그때는 돈을 빌려줄 때는 1억이 넘었었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기속정산 할 때, 그때 감정해보니까 8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부족하죠?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 해서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야 된다니까. 청산금이 존재하지 않아다보다 그 뜻을 뭐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권자에 의한 청산금의 평가이 부당히 낮게 평가되어 자, 불만인 때에는 청산기간 내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청산기간이 경과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청산기간 내입니다. 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 동그라미. 도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래하든 도래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래 전에도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변제하지 않으니까 담보권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청산금이 얼마다 라고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가등기 해주고 또 어른 배우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이 저당권자는 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기속정사하려고 청산금 등을 채무자 병한테 이렇게 통지를 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이 어느 정도면은 감리하잖아요. 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 목적가액이 1억 5천이다. 1억 5천이다. 그러면은 1억 3천만 원에 감정된다도 용인할 수 있다고. 왜? 어떻게 생각했어? 아, 이거는 목적물이 경매가 된다면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 또 경매가 되면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용인하고 참는다고. 웃으니까잖아요. 왜? 그렇죠? 기속정사하면 빠르잖아요. 2월이면 이게 해결되니까. 근데 터무니없이 감정하는 거예요. 낮게 감정하는 게 좋아요? 이 갑은 높게 감정이 좋아요? 낮게 감정이 좋잖아요. 공자는 청산이 없으니까 터무니없이 8천만 원에 이렇게 감정한 거예요. 그럼 병이 참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뭘 한 거예요? 저당권을 실행한다고요. 이때 이 저당권을 실행할 때 후순위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해야 된다. 청산이 도과돼도 해야 된다. 내에 해야 된다. 또 이 후순위권자는, 이 저당권자는 자기 피담보채권이 전이든 아직 도래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니까. 그 얘기죠. 청산기간 내에 하고 자기 피담보채권이 도래 전에도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채권자는 이제 기속정산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도 취득 못합니다. 소유권 기속정산이 뭔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순위로, 선순위니까 제물 이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은 돈으로 배당받는 것보다 소유권을 취득해서 나중에 보다 가치가 상승되면 이렇게 되팔려고 소유권을 가져오려 했는데
이렇게 감정보다 터미네이션을 말하면다 이 기속청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등기권자는 자기가 주관적으로 감정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감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후순위권자, 채무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면 해야 된다.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채무자 등 외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했었죠? 언제 통지하자? 왼쪽 보면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통지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청산기간이 뭐야 된다? 경과돼야 된다. 청산기간 몇 월? 2월. 청산 2월이 경과돼야 된다. 경과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산하죠? 청산금이 남아있습니다. 자, 왼쪽 1번부터 봅시다.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죠? 청산금이 없으면은 그냥 본등기하고 뭐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청산금 지급 없이 본등기를 먼저 한 경우다. 청산금 있는데 청산금 지급하지 않고 그냥 본등기 해버린 거예요. 채권자가.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다? 청산금 지급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등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아직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 자, 우측에 4번입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등기는, 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합시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본등기 해버린 거예요.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 등기 무효입니다. 근데 나중에 청산 절차를 거치면은 실체법상, 그 등기는 실체법상 유효하니까,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이후에 청산 절차를 거쳤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유효한 등기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에, 그러니까 채무액은 반환시까지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하죠.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 담보 목적으로 경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채무자는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갑이 청산이 남았잖아요.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얼마든지 을은 자기 채무 원금과 이자가 있으면 이자나 손해까지 전부 다 변제하고 이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설령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산금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했다 할지라도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얼마든지 보다 변제하고 그 소유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의할 점 마지막입니다, 이거. 근데 만약에 이게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산금이 있는데 청산 거치지 않고 그냥 본등기하고, 본등기하면 누구 명이 된 거예요? 이제 갑 명이 되잖아요. 갑이 묘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매매하고 등기까지 해준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을은 자기 채무를 변제하고 이 병한테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병이 선이면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이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10년이 도가 되면은 변제하고 소유권인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채무 변제로부터 몇 년 경과한 경우는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처분정산 봅시다. 182페이지. 우리 이제 기속정산을 살펴봤었잖아요. 자, 처분정산은 이 목적물을 처분해서 제일 먼저 배당. 이게 처분정산입니다. 이 처분정산은 공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사적으로 실행합니다. 공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1번. 경매에 관하여 담보 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봅니다. 자, 이 가등기권자는, 자, 경매를 하게 되면 이제 임의경매 하잖아요. 자, 임의경매하게 되면 뭘로 취급한다는 건지, 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취급합니다. 저당권으로 본다. 자, 두 번째. 선순위든 후순위든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서 뭐한다? 소멸합니다. 우리 저당권도 그렇잖아요. 선순위든 후순위든 그 목적물이 매각이 되면 전부 다 소멸되잖아요. 이 담보 가등기도 보다 저당권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선순위든 후순위든 배당만 받으니까 전부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는 선순위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소멸하지 않습니다. 후순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담보가등기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전부 다 소멸하지만은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자, 세 번째, 경매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어떤 종류 가등기인지 신고하라고 최고하였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등기로 오면은 가등기가 되는 부동산 등기로 오면은 이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보존한 가등기인지 돈을 빌려간 가등기인지 구별된다 안 됩니다.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경매법원은 그 가등기권자한테 통보를 한다고. 너희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만약에 담보 가등기를 몰라라, 채권을 신고하라. 즉 배당 요구하라는 거야. 담보 가등기는. 근데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럼 뭘로 취급한다는 거야?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로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이기청권 가등기로 취급하면 소멸한다 해서 하는데 선수는 안 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서는 이 물건 명세표에다가 경고를 한다고. 낙찰 작업할 수 있다, 인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3번 이장부 읽어보시고. 자, 4번입니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하지 아니하면 매각되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뭐한다? 상실합니다. 자, 주의할 점. 우리 저당권과 이 담보 가등기는요, 다른 점은 저당권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다 저당권이 돼 있잖아요. 배당료 안 해도 배당해 준다니까. 이 담보 가등기는 선순위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안 하면은 후순위 권리한테 배당해버리잖아요. 나중에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담보 가등기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183페이지 그 답만 알려드릴게요. 그 기출지문.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체크만 하세요. 183페이지 체크. 자, 첫 번째 틀린 점은 1번 틀렸고 3번 틀렸고 5번 틀렸고 7번 틀렸고 8번 틀렸고 11번 틀렸고 12번 틀렸고 14번 틀렸고 15번 틀렸고 16번 틀렸고 17번 틀렸고 18번 틀렸습니다. 또 우측에 있는 문제 틀린 것들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이 틀렸고 8번, 9번, 10번, 14번, 1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 풀어보자. 전부 다 기출지문이니까 꼭 푸셔야 돼. 자, 문제집 봅시다. 208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렇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귀속 청산은. 두 번째, 이 법이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여 선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의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하고 처분했다든가 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하고 처분했잖아요. 병이 선이면 대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을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 담보 가등기 권자는 매각 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배당 안 해준다. 배당 요구해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네 번째,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걸 뭐라 한다 했어요? 채권 담보 부동산, 양도 담보. 그렇죠? 부동산 양도 담보죠. 자,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담보 설정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자, 이 누구한테 있어요? 채권자한테. 설정자는 채무자잖아요. 가등기권자, 그렇죠? 양도담보권자한테 있습니다.
양도담보죄 있음이 원칙이다. 예, 틀렸습니다. 맞는 점에 맞는 점. 이 원칙은 누구한테 있다? 수익권은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이전한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기간이 도래되면은 이제 누구한테? 기간이 도래하고 이제 기간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이 맞는 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 비용은 특이하게 없는 한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에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한테 있습니다. 담보권자한테 있습니다. 담보권자에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우리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지만은 이 가등기 담보라든지 양도 담보는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이 담보권 설정자는 채무자예요. 그렇죠? 두 번째, 갑은 을의 엑스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갑은 엑스토지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처분 정상할 수 있죠? 두 번째, 제3자가 경매로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제3자 측은 소멸합니다. 세 번째,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맞죠? 네 번째, 엑스토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엑스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기간 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 강제 경매로 제3자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갑은 을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부동산 시가 4억이죠. 가등기하였다. 자, 그러면은 담보 목적이 더 크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대행 법률이 적용되죠. 자, 을이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갑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금 지급하더라도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갑은 이에 관해 다툴 수 있다 했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한번 청산금을 통보하잖아요. 그 후에 청산금이 적다 뭐하다 라고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갑이 청산금의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청산기간이 진행한다. 그렇죠?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청산기간이 진행한다는 거. 다섯 번째,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에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청산을 받을 때까지 얼마든지 자기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뭐 할 수 있다. 소유권을 말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준다든지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는 점이죠? 자, 쉬었다가 합시다.